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수TV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NBA 시즌은 제가 아침에 7시부터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결장자라든지 변경되는 기준점, 그리고 결장자들의 이런 좀 어떤 특별한 친구들이 빠지게 되면은 얼마나 팀 쪽으로 영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 수치로 살펴드리고 있으니까 아침 생방송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클리블랜드 대 덴버 대결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동서부에서는 되게 거함들이죠. 클리블랜드는 지금 동부 1위고 덴버는 요키치가 빠진 기간이 길었지만 어쨌든 이제는 풀 멤버가 나설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 덴버가 계속해서 플레이오프나 뭐 리그나 전부 좀 컨텐더였던 거를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되게 기대되는 매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덴버가 이제는 고든까지 돌아와가지고 풀 멤버로 치를 수가 있다. 그리고 요키치나 고든 이런 애들이 없는 기간 동안 웨스트브룩의 선전이라든지 다른 친구들이 굉장히 잘해줬잖아요. 그래서 시즌 초보다는 오히려 팀이 단단해진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글쎄요, 지금 클리블랜드는 저는 한창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졌다고 생각은 해. 그래도 보스턴한테 복수를 해야 되는데 홈에서 끌려가는 거를 사커트에 뒤집었다. 그런 것들도 생각도 나고 뭐 워싱턴 같은 애도 쉽게 사냥하기도 하고 체력적인 면에서도 뭐 나쁠 게 없는 입장이죠, 지금 둘 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원래 무패 행진을 달리다가 보스턴한테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애틀랜타한테 2번 연속으로 깨지고 이래가지고 약간 흠집이 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지금 여기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득점, 야투 성공률, 3점 성공률 전부 다 1인데 최근에는 공격이 그렇게 썩 잘 풀리진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발견되긴 합니다. 대신에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수비가 좋아져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클리블랜드가 요즘 모습으로는 이거는 뭐 상대팀의 성향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클리블랜드는 한창 때만큼 공격이 좋지는 못하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자, 덴버는 여기 밑에 있는 건 제가 이제 요키치 복귀 이후로 6경기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 기간 동안 보니까 일단 공격이 제일 리그에서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득점은 조금 부족하다고 한들 야투 성공률이나 3점 성공률 아무래도 요키치라는 어마어마한 그래비티가 있다 보니까 요키치한테 수비가 많이 쏠리게 되고 요키치에서 파생되는 이런 공격들이 매우 잘 풀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대신에 수비는 생각보다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덴버의 수비에서는 고든이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요키치한테 조금 부족한 이런 기동성이라든지 뭐 림 프로텍팅 그런 것들 도와주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앞으로는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덴버의 공격 생산성을 감안을 해도 수비가 아주 잘 되고 있는 편까지는 아닌 걸로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과연 클리블랜드의 공격력이 과연 살아날 거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거는 이제 벤치도 클리블랜드가 꽤 괜찮은데 특히 타이 제롬이 올 시즌에 클리블랜드 벤치에 3점 잘 꽂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군계일학이 제롬이거든요. 요즘에는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 뭐 퀘셔너블도 걸려있다. 이런 것들이 거슬리기는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즘에 클리블랜드가 흔들리긴 해도 아무래도 홈에서는 어마어마한 강팀이기 때문에 12승 1패 덴버는 반대로 홈에서는 극강인데 원정에서는 조금 힘을 못 쓴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일단 클리블랜드 사이드를 보고 싶고요. 언더오버는 저는 그래도 클리블랜드 색깔을 좀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점수가 공격 생산성이 조금 떨어졌다고 한들 그런 부분들을 덴버의 이런 평균적으로 최근 6경기 동안 240점이 난다 이런 게 채워주기도 하고 저는 오바 게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댈러스 대 워싱턴 경기인데 자 보시다시피 지금 워싱턴이 결장이 되게 많아요. 안 그래도 원래 뭐 부크체비치나 베이 이런 애들은 계속 결장이었었고 쿠즈마가 빠지는데 사실 워싱턴이 올 시즌에 지금 15연패잖아요. 근데 구단의 연패 기록이 16연패입니다. 벌써부터 워싱턴이 구단의 연패 기록을 갈아치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공교롭게도 워싱턴이 가장 마지막으로 승리를 했던 거는 그때 쿠즈마가 없는 날이었었거든요. 근데 뭐 요즘에 쿠즈마는 계속 빠지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 말고도 이런 핵심 로테이션에 속하는 애들까지 결장을 한단 말이에요. 또 뭐 브록돈도 빠질 수도 있고 지금 뭐 키션 조지나 키스퍼트는 무조건 벤치에서 거의 한 15분 이상은 먹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빠진다는 것도 워싱턴이 굉장한 장애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워싱턴은 뭐 단순히 쿠즈마가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공수 양면에서 리그 최악의 팀이에요. 왜 이렇게 연패가 길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와중에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댈러스는 이제 완전체가 됐습니다. 돈치치가 복귀를 하면서 벤치에서 이제 나지마샬이 퀘셔너블에 걸린 점 이런 것들이 아쉽기는 해도 뭐 라이블리도 정상적으로 뛸 수 있고 내일은 댈러스가 다소간에 좀 여유로운 경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과연 이거를 12.5라는 꽤나 높은 기준점을 원정에서 충족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관건일 텐데 솔직히 말해서 별 긴 생각은 안 들어요. 지금의 이제 댈러스는 아무래도 돈치치가 있을 때 약간은 수비가 안 되고
돈치치가 조금 이제 야투가 안 터지는데 욕심을 내는 경우 그럴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도 돈치치가 쉬고 오니까 야투 감각은 괜찮은 편인 것 같고 요즘에 댈러스는 뭐 사실 수비가 그렇게 안 되진 않죠. 전반적으로 좀 밸런스가 잡힌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편이고 그냥 공격이 잘 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최근의 모습이라든지 시즌 내내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댈러스는 지금 9승 1패예요. 10경기 동안. 아까 근데 말했지만 워싱턴은 15연패 중이다.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있어 보이고 12.5라는 기준점은 이거는 워싱턴이 결장이 많은 점도 댈러스한테 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댈러스 쪽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언더 생각 중인데 물론 워싱턴이 뛰는 팀이긴 한데요. 이렇게나 결장이 많다면은 요즘에 그 워싱턴이 연패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 15연패 동안 평균적으로 득점이 104점이고 실점이 122점입니다. 그래서 뭐 이 가운데는 뭐 중간중간 애들이 뭐 덜 뛴 것도 있었고 그렇겠지만은 일단 워싱턴의 생산력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이렇게나 추가적인 결장이 있다면은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댈러스가 막 혼자서 130점씩 받고 이래버리면은 어렵긴 한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언더 가능성에 좀 염두를 두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뉴욕 대 샬럿 경기입니다. 이것도 그래도 양팀 간에 좀 격차가 꽤나 있는 경기죠. 이게 14.5라는 엄청 큰 기준점을 받았는데 샬럿도 내일 뭐 라멜로나 트레맨 브리티스 핵심 로테이션 선수들이 그리고 핵심급 선수들이 많이 결장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앞선 워싱턴이랑 조금 비슷한 경기다. 그게 이제 가장 내일 그 강팀이랑 약팀의 차이가 명확한 그런 게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샬럿은 일단 뭐 이런 것들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라멜로 볼이랑 브리티스. 자, 라멜로 볼이랑 브리티스 정도면 샬럿의 핵심 자원들인데 이 친구들이 동시에 이제 코트 위에 있을 때, 동시에 코트 위에 없을 때 이것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얘네 둘 다 코트 위에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더 안 좋다고 나와 있긴 하거든요. 라멜로 볼이나 브리티스가 코트 위에 있을 때 둘 다 없을 때보다 득점 생산성은 한 13점이 높은데 대신에 수비적으로 한 14점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 값이 더 크다고 나와요. 그리고 가장 돋보이는 거는 라멜로 볼이나 브리티스가 코트 위에 없으면은 그 샬럿의 경기가 평균적으로 한 216점 가량밖에 안 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둘 다 이제 코트 위에 동시에 있으면은 거의 한 233.5점 이 정도로 언더오버 차이가 거의 30점 가까이 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요즘에 샬럿은 언더 게임이 굉장히 많았다. 얼마 전에 이제 라멜로 볼이랑 이런 애들이 다 빠졌을 때 그때도 샬럿이 뉴욕이랑 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경기가 둘 다 100점도 안 났어요. 요즘에 라멜로가 빠진 기간 동안 샬럿이 상대팀이랑 서로 간에 100점이 안 나는 경기들이 3번 정도 있었고 얼마 전에도 그냥 100점 조금 넘는 그런 경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양 팀의 야투 같은 것들이 막 엄청 극악이었냐?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뉴욕도 3점 37.5%면은 사실 체감은 이거보다 더 안 터진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들어간 편이었었고 샬럿은 네, 사실 얘네는 뭐 야투가 좋다고 말하기도 어렵죠. 40% 겨우 넘고 3점도 32% 따리고 이랬었는데 사실 이날은 저는 뉴욕 닉스가 공격이 조금 안 풀렸던 게 얘네가 샬럿보다 그 공격 기회가 한 8번이 적었거든요. 19개 턴오버 그리고 이 샬럿한테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14개나 내줬다. 여기서 좀 기인했다고 봅니다. 샬럿이 지금도 한창 이제 오펜 많이 잡아주던 무사 디아바테도 있고 리차즈도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마크 윌리엄스 같이 빅맨진들이 다 지금 살아있는 시점이에요. 이 와중에 뭐 라멜로가 없는 게 거슬리긴 하지만은 저는 샬럿이 또 한 번 뉴욕을 좀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오펜 같은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샬럿은 라멜로가 없을 때 뭐 미치치가 있다. 되게 템포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도 샬럿 대 뉴욕전에서도 브랜든 밀러가 엄청 못했거든요. 그다음에 뭐 조시 그린의 외곽 같은 거 터지고 뭐 살룬 같은 애들도 좀 터지고 그렇긴 했었는데 저는 내일 양상은 이거는 일단은 뉴욕이 얘네들의 야투 기복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잘 터지는 날에는 요즘에 뭐 미칼도 살아나고 있기도 하고 브런슨이라는 뭐 뉴욕의 왕도 있고요. 타운스도 그 높이에 다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야. 근데 아누노비도 요즘에 오락가락 하는 편이고 뉴욕은 얘네들이 야추가 잘 터질 때는 그냥 누구든 잡을 수 있어. 그 정도로 잘 터지는데 얘네가 안 터지는 날에는 꽤나 게임이 그지같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 뉴욕은 그렇게까지 안정적인 선택지는 아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편이에요. 내일은 뭐 뉴욕이 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잘 쳐질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샬럿이 좀 상대의 발목을 잡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14.5라는 이런 핸디값 저는 이거는 직전 경기 워싱턴이랑은 조금 딴판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샬럿은 워싱턴처럼 이렇게 많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팀이 안 굴러가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애들이 많이 부족한 와중에서도 나름대로 잘 싸웠단 말이야. 저는 그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최근에 5경기 동안 뭐 84점, 94점, 98점 이렇게 내고 104점, 104점 막 이렇게 내고 하는데 근데 그만큼 상대팀의 발목도 잘 잡아는 왔다. 상대팀한테 엄청 대판 깨지거나 이런 경기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거는 뉴욕의 슛감을 달리긴 했지만은 저는 샬럿의 프렌에다가 언더 생각 중이긴 하거든요.
아까 말했던 바로 전 경기에서 댈러스가 혼자서 막 130점 내가지고 오바가 나면 어떡하지 이게 고민이지만 이거는 물론 뉴욕도 지금의 폼으로는 혼자서 막 야투 터지는 날에는 120점씩 받고 막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애들인데 근데 그거보다는 샬럿이 조금 더 괴롭혀 줄 거다 이런 뉘앙스여가지고 프렌에다가 언더 그렇게 보겠습니다. 토론토 대 오클라호마 경기 이거도 토론토가 홈이라는 게 많이 신경이 쓰이죠. 제가 어제도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해봤었는데 자, 올 시즌에 선수들 가운데 홈이랑 원정에서 득점 편차가 가장 큰 선수들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1위가 이제 RJ 바렛이에요. RJ 바렛이 홈에서는 평균적으로 30.4점, 원정에서 19.4점으로 11점 편차가 나고요. 그 다음에 뭐 할리버튼, 야니스, 버틀러, 잉그램, 맥케인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지금 RJ 바렛이 굉장히 요즘에 폼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나 오늘도 홈인데 이런 것들 보면은 이번 시즌에 그 8경기 구간 동안 27득점, 6리바운드, 5어시스트에다가 64% 이상의 야투 효율을 보였던 선수들이 누구누구 있냐. 야니스, 요키치, RJ 바렛 딱 없다고 하더라고요. 위에 있는 두 선수는 MVP급 플레이어들인데 이 대열에 RJ 바렛이 있다. 꽤나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RJ 바렛은 홈발도 많이 받는 친구인데 요즘에 활약도 괜찮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만한 것 같고 어쨌든 토론토가 홈이라는 점이 가장 거슬리는 것 같아요. 이 에어 캐나다 센터가 되게 홈콜도 괜찮고 보면은 얘네들이 홈에서는요 자유투를 삥 뜯는 능력이 전체 1등입니다. 근데 원정에서는 뒤에서 3등이에요. 홈콜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곳이다. 아무래도 토론토가 지금은 외곽보다는 상대 인사이드에서 최대한 비벼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많이 따는 팀이고 오클라호마는 정말 좋은 팀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대한테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많이 내준다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거슬려요. 말했다시피 토론토는 올 시즌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가장 많이 잡는 팀이고 2등이 휴스턴입니다. 토론토가 휴스턴을 제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거슬리는 것 같아. 안 그래도 지금은 한창 때보다도 더 이제 길쭉이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게 거슬리는데 저번에도 뭐 아바지 같은 애들의 컨디션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오클라호마의 장점은 이렇게 토론토처럼 이 턴오버가 많은 애들 얘네들 상대로 사냥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직전 경기 때 그때 오클라호마가 리그 전체 턴오버 관리 1등이었었고 유타가 전체 꼴찌였거든요. 그날 어떻게 됐냐 오클라호마가 유타한테만 스틸을 18개를 성공시켰고 턴오버를 29개를 유발을 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날 오클라호마가 이래가지고 유타보다도 슛을 30개가량 더 쐈거든요. 그만큼 아예 팀의 플레이가 안 되게 조져놓을 수 있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오클라호마한테서 확인이 됐었는데 사실 지금 토론토도 딱히 뭐 뚜렷한 포인트 가드가 없고 물론 반지가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는 포인트 포워드긴 하지만은 얘 역시 턴오버가 적지 않은 선수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과연 오클라호마가 얼마나 토론토의 앞선을 괴롭힐 거냐. 본인들도 분명히 리바운드 같은 것들로 고생은 하겠지만은 뭐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오클라호마가 하틴슈타인이 돌아오고 나서 본인들도 오펜을 많이 따이는데 얘네들이 오펜을 따는 능력도 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토론토도 그리고 그 제가 최근에 확인한 구간 하틴슈타인이 돌아온 6경기만 보니까 토론토도 오펜시브 리바운드 수치가 한 5등, 6등 정도로 밀려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오클라호마가 조금 더 손이 가긴 한 것 같아요. 여전히 오클라호마는 시즌 모든 구간을 보더라도 공격은 사실 뭐 작년 같진 않지만은 수비만큼은 흔들림이 없는 편입니다. 과연 홈 토론토를 조금 더 신경을 쓸 거냐 오클라호마의 이런 손질 이런 것들 신경을 쓸 거냐고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어렵거든요. 일단은 저는 오바 생각은 좀 나는 것 같아. 아무래도 토론토가 얘네들이 홈으로 오면 아까 봤다시피 바렛처럼 득점이 펌핑되는 애들도 있고 원정 대비 홈에서는 한 8.5점가량이 득점이 늘어나고 수비적으로도 한 3점가량 실점이 많아지는 편이더라고요. 많이 주고받는다. 자유투도 많이 불린다. 오클라호마가 참 얘네들이 플레이 스타일 대비 자유투를 못 받는 팀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단 오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오클도 상대가 이렇게 좀 나갈 때 득점 생산력에서는 그렇게 안 밀리는 팀이어가지고 오바 보고 싶고 이게 핸디가 참 문제인데요. 사실 오클라호마가 되게 지들이 사이즈를 잡았을 때는 8.5 정도는 그냥 우습게 마인할 수도 있는 팀인데 개인적으로 요즘에 토론토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특히나 얘네들이 지금 홈에서 4연승 중이기도 하고 저는 한번 토론토의 프랜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클라호마 가도 큰 문제는 없는 경기라고 봐요. 과연 토론토의 홈발이 먼저냐 오클라호마의 이런 그 앞선 손질 이런 것들이 먼저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올 대 피닉스 경기 내일 피닉스는 듀란트가 결장하는 또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듀란트가 앞으로 또한 이제 일주일가량 발목 부상 때문에 그 이상 결장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키치도 지금 없다. 물론 형편인데 반대로 뉴올리언스는 뭐 잉그램 같은 애들이 이제 슬슬 복귀 채비를 하고 있죠. 훈련도 다소화를 했다고 하고 이브 미시도 돌아올 수 있고 이러면은 사실 이제 전체 라인업 중에서는 물론 핵심 로테이션에 여전히 알바라도나 자이언이 없긴 하지만은
꽤나 많이 돌아온 거긴 하거든요. 슬슬 친구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는 이런 뉴올리언스라고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건데 아무래도 지금 뉴올리언스의 가장 큰 문제는 머레이가 일단 얘도 첫 경기 때 이제 팔이 아마 부러졌나 그래가지고 결장을 길게 했던 것도 있지만은 정말 컨디션이 좋지가 못합니다. 올 시즌에 뭐 전체적으로 따져도 야투율이 27.2%, 3점이 21.4% 이래가지고 정말 안 좋아요. 그리고 복귀하고 나서 4경기 동안에도 야투 27.3, 3점 24%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래도 머레이 정도면 팀에서 꽤나 많은 야투슛을 하는 편이거든요. 아마 잉그램이 돌아오면은 아마 두세 번째로 많이 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 정도로 야투를 경기당 16.5개를 던지는데 이런 효율로 던진다. 팀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머레이의 안 좋은 폼 이거를 좀 길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수비가 워낙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도 팀에 기여를 할 수 있지만은 최근에 뉴올리언스가 머레이나 맥컬럼이 돌아오고 나서도 이렇게 공격 지표가 안 지키는 거에는 두 선수의 책임도 무조건 있습니다. 내일 뭐 잉그램이 돌아온다면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의 모습으로는 뉴올리언스의 공격에 크게 기대가 안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듀란트가 아까 결장한다고 했었는데 피닉스도 이제 듀란트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성적으로는 그 이제 듀란트가 뛰는 피닉스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승 2패인가 그래요. 되게 좋은데 근데 듀란트가 빠지고 있던 7경기인가 8경기 동안 아마 1승밖에 못했거든요. 1승 6패인가 7패인데 뭐 듀란트가 얘네들이 많이 이길 때는 특히 앞쪽에 시즌 초반에 듀란트가 클러치 상황에서 팀에다가 승리를 엄청 먹여줬거든요.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온 오프 차이 듀란트가 있고 없고는 거의 한 8.5점가량 차이가 난다. 보니까 공격은 한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상하게 듀란트가 있을 때가 수비적으로 거의 한 7점가량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 네, 이런 것들 일단 보여요. 하여튼 듀란트가 있고 없고가 팀에 거의 한 8점가량을 좌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지금 뭐 근데 피닉스는 제가 여러 차례 듀란트, 뭐 타이어스 존스, 부커, 빌 여기다 너키치까지 이런 라인업으로는 수비가 맨날 잘 될 수가 없다. 근데 부데놀저 감독이 여러 가지 세팅을 통해서 잘 만들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일은 뭐 듀란트가 없는 와중에 라인업에 뭐 오닐이라든지 이고다로 같이 좀 범용성 있는 수비수들, 발도 빠른 친구들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저는 수비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긴 하는데 과연 듀란트가 없을 때 피닉스의 공격 생산성이 어떨 것이냐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합니다. 늘 피닉스는 이런 부커나 빌같이 야투가 훌륭한 친구들 이런 애들이 있고 뭐 타이어스 존스가 나름대로 팀을 잘 비벼내는 그런 포인트 가드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저는 뭐 언더에다가 피닉스 사이드를 보고 있긴 합니다. 뉴올리언스는 많이 돌아오고 피닉스는 듀란트가 빠진다 이런 게 있긴 한데 글쎄 저는 뉴올리언스가 지금 9연패를 달리고 있기도 하고 즉각적으로 그렇게 확 좋아지겠냐. 상대가 피닉스인데 어디 좀 만만한 팀들도 아니고 승리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는 안 치는데 이것도 아무래도 피닉스의 듀란트가 빠진 존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꽤 거슬리긴 하죠. 그리고 언더 보는 거 역시 뉴올리언스가 요즘에는 뭐 머레이나 맥컬럼 이렇게 가드진들이 다 풀멤버일 때 그때는 야투 시도도 꽤 많은 편이었었고 더구나 잉그램까지 온다 이러면은 평소보다는 득점을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최근에 뭐 5경기나 그 전에 뭐 10경기까지 전부 다 뉴올리언스가 득점 생산성이 엄청 안 좋았어. 근데 이제 가장 최근 경기 때 애틀랜타전에 상대가 애틀랜타라는 특수성이 있긴 한데 그때는 112대 124로 점수가 꽤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나 많이 돌아온 뉴올리언스가 평균적인 득점이 얼마나 오를 거냐 그게 관건이긴 한데 일단은 저는 언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샌안토니오 대 시카고 경기 이것도 양팀이 결장자가 너무 많아진 시점입니다. 일단은 웬벤야마가 빠진 게 보이죠. 웬벤야마가 빠졌던 샌안토니오는 어땠을까? 웬벤야마가 없어지면 거의 한 9점가량 오락가락 하는데 공수 양면에서 득점은 4점 수비도 한 5점가량 이렇게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언더오버를 따져봤을 때는 그냥 비슷비슷해요. 수비에서 이제 웬벤야마가 없을 때 잃는 만큼 득점에서도 이렇게 뭐 감소가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경기력 차이가 더 크다 언더오버보다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샌안토니오는 저는 매번 게임을 볼 때마다 얘네들이 경기를 꽤나 잘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팀에 일단 똑똑한 선수들이 많고 캐슬이나 반즈같이 좀 윤활유가 돼줄 수 있는 친구들 크리스 폴도 이런 젊은 친구도 활용하는 능력도 좋고 이제 뭐 웬베냐마 위시로 수비도 잘 된다 벤치에서 바셀 나오면 폭발력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웬베냐마 빠진 건 일단 좀 타격이 있어 보입니다. 내일 저는 일단은 이런 것들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일 샌안토니오의 예상 라인업에는 웬베냐마 대신에 이제 제 콜린스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웬베냐마가 없을 경우 샌안토니오는 크리스 폴, 스테판 캐슬, 샴페인, 반즈, 콜린스 이 라인업으로도 꽤나 많은 시간을 뛰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다른 라인업보다도 특히 언더 양상이 제일 두드러지고 이런 넬 레이팅도 마이너스로 간다. 이게 제일 많이 보이더라고요.
웬맨 야마가 없을 때 저는 언더일까 오버일까 수비가 약해질 텐데 이런 것들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언더 양상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시카고도 일단은 코비 화이트가 또 결장을 해요. 이게 일단 좀 커 보여 얘네들도. 아무래도 제가 시카고는 작년에 데로잔이나 뭐 라빈 이쪽에서 시즌 후반 들어서는 화이트 중심으로 옮겼고 팀이 좀 이제 3점을 많이 쏘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로 변모를 했다. 특히나 올 시즌에는 시카고가 작년보다도 페이스가 리그에서 가장 빠른 팀이고 공격은 뭐 열심히 하는데 수비는 그렇게 신경 안 쓰는 이런 그냥 닭 오바 팀의 내용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고 했는데 일단 코비 화이트의 유무에 따라서도 이렇게 좀 바뀌는 게 있나 볼게요. 화이트가 있으나 없으나 별로 큰 차이는 없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화이트가 있을 때가 득점도 한 3점가량 잘 되고 수비적으로도 한 3점가량이 실점이 더 많다. 한마디로 화이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언더오버가 한 6점가량 오락가락 한다. 뭐 이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내일 근데 이제 시카고의 예상 라인업에 지금 길이도 퀘셔너블이 붙어 있어요.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로 득점 많이 해주는 편인데 뭐 내일 나올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텔런 홀튼 터커 아시다시피 그냥 저돌적인 선수입니다. 그리고 뭐 도순무 같은 경우는 외곽은 조금 모자라지만은 뭐 컷인 플레이라든지 수비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 선수고 부세비치 지금 시카고에서 아마 3점이 가장 좋을 거예요. 그리고 패트릭 윌리엄스 같은 이런 쏠쏠한 자원들 빠지는 것도 그렇고 시카고가 내일은 과연 이렇게나 애들이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내용 공격 거의 뭐 리그에서 가장 잘 되는 수준이고 실점 리그에서 그냥 닥치고 마는 수준이고 이런 것들이 과연 드러날까 시카고의 닭 오바팀 같은 모습이 드러날까 이게 좀 고민이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샌안토니오는 웬베냐마가 없을 때 좀 오락가락하지만은 지표상으로는 이 라인업일 때는 좀 언더 양상이 보인다. 오펜시브 레이팅이나 디펜시브 레이팅 모두 다. 그래서 236.5는 시카고 치고는 조금 뭐 가볼만한 그런 기준점이긴 한데 과연 샌안토니오의 플레이 스타일이 이거에 맞춰주느냐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솔직히 이거 핸디는 모르겠어. 경기 승패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오바를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요즘에 시카고 경기가 언더가 나는 경우는 본인들은 꽤나 넣었는데 상대가 못 맞춰주는 경우 막 워싱턴이라든지 브루클린이랑 했었을 때 상대가 엄청 빠졌었던 그런 경우 말고는 조금 어지간해서는 오바 게임이 그냥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뭐 샌안토니오가 뭐 웬베냐마가 없어도 어쩌면 소행 같은 애들 더 쓸 수도 있고 콜린스보다 바살이라든지 요즘 샌안토니오는 저는 그냥 게임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것도 무지성으로 시카고니까 마음 편하게 오바 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 멤피스 대 세크라멘토 경기. 자, 멤피스는 지난번 경기 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억울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댈러스랑 게임을 했는데 댈러스가 홈이었고 멤피스가 나름대로 게임을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4쿼터에 자이언트가 3대 26이었습니다. 멤피스의 플레이 스타일을 생각하면 얘네들이 리그에서 페인트존 득점이 가장 많고 드라이브인도 리그에서 두 번째로 오클라호마 많이 하고 이런 애들인데 저돌적인 플레이 스타일에 비해서 자이언트를 뭐 3개밖에 못 뜯었다. 근데 동시에 댈러스는 4쿼터에만 26개를 얻었거든요. 순수하게 자유투로만 23개가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전을 당했었는데 멤피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억울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사실 이건 좀 보상콜 같은 것도 있었고 되게 경기가 깔끔하지 못했었는데 무튼 댈러스라는 강팀 원정에서도 멤피스는 나름대로 잘 싸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멤피스의 최근 경기력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7경기 속에는 모란트가 빠진 기간도 조금 있었었고 뭐 베인 같은 애들 상태 안 좋을 때 그것도 많이 있었고 근데도 멤피스는 맨날 얘기하지만은 얘네들은 작년에 많은 주력 선수들이 이탈을 했을 때 벤치에 벤치급 선수들이 꽤나 힘을 내줬거든요. 근데 올해도 이제 웰스라든지 제이 허프 이런 애들이 터져주기도 하고 스카티 피펜 주니어 같은 애들 되게 잘해주고 있죠. 이래서 멤피스는 지금도 벤치 출전 시간이 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 벤치의 퀄리티도 상당히 높다. 베인이라든지 자잭주 이런 애들이 좀 자빠질 때도 벤치 애들이 상당히 잘 메꿔주는 팀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선수단의 폼이 좋다. 저는 맨날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이런 것들이 공격이라든지 수비면에서 다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멤피스 경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얘네들이 수비적으로 분명히 야투 방어리나 3점 방어리 훌륭하잖아요. 5등 3등 정도로. 근데 실제 실점은 19등 정도로 많다. 이게 왜 그러냐. 멤피스는 그만큼 본인들이 공격 시도도 많이 하는데 상대팀한테도 기회를 많이 주는 팀이거든요. 하지만 수비의 내용은 좋았다. 이런 거여가지고 지금 공수 마진이 거의 한 12점이 납니다. 이 정도로 상대한테 기회를 많이 줘가지고 실점이 좀 높지만 그만큼 공격에서 많이 해주는 팀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선수단의 에너지도 높고 그런 팀이어서 저는 멤피스를 되게 고평가하는 편이에요. 근데 일단은 뭐 홈인 것도 기분이 좋기도 하고 오늘 또 세크라멘토랑 만납니다. 자, 세크라멘토는 직전까지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었어요. 7경기 동안 뭐 1승 6패 하고 이랬었는데
간만에 홈에서 휴스턴한테 되게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휴스턴이 되게 까다로운 상대인데 저도 이날 사실은 그냥 휴스턴을 갔었어요. 생각보다 휴스턴이 배당이 좋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까놓고 보니 세크라멘토가 홈에서 정말 잘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터지던 3점이 30개 중에 14개 거의 50% 가까이 터졌었고 이날은 뭐 전반적으로 세크가 그냥 잘 풀렸던 것 같아요. 휴스턴의 에너지도 세크라멘토의 이런 좀 피지컬적인 부분에 가려진 부분도 있었었고 좀 저는 좀 약간 의외였는데 어쨌든 세크라멘토가 잘했던 경기였었다. 진짜 저도 솔직히 말해서 야 이게 배당도 좀 심상치가 않았는데 세크라멘토가 왜 이렇게 갑자기 잘했지? 저도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3점이 좋아진 거는 뭐 단순히 그날따라 슛감이 좋아서였냐.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배당이 오른 거 보면은 분명히 어떤 요인이 있을 텐데 저의 능력으로는 그거 잘 못 찾겠더라고요. 과연 세크라멘토의 그런 분위기들이 멤피스 원정에서도 이어질 수 있냐?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올 시즌 보여준 모습만으로는 저는 일단 멤피스를 좋게 볼 것 같아요. 과연 세크라멘토가 이런 좋아진 흐름을 더 이어갈 수 있냐? 올 시즌에도 그러니까 한참 부진할 때도 한 번씩 좋은 적이 있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길게 이어지 못해져가지고 문제였거든요. 일단 세크라멘토는 의심하고 볼게요. 올 시즌에 저는 세크라멘토랑 사대가 참 안 맞는다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오늘도 저는 세크라멘토는 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당했지만은 저는 멤피스를 좋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242.5 되게 높은 기준점이에요. 근데 사실은 또 멤피스의 플레이 스타일 생각하고 세크라멘토도 나름대로 그렇게까지 막 점수를 못 뽑는 팀은 아니다. 구성상으로도 그렇고 242.5는 되게 고민이 많은데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언더 보기는 해요. 글쎄 멤피스가 혼자서 막 120점가량 이상 넣고 세크라멘토가 어느 정도 맞장구를 쳐준다. 그러면 날만도 한데 그냥 언더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골스 대 휴스턴 경기 마지막 경기인데 이거는 일단 근본적으로 양 팀의 상대전적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밑에도 적어놨지만은 상대전적 차이 최근에 5시즌 동안 이렇게 쭉 14연승 중이에요. 한마디로 휴스턴은 골스한테 굉장히 천적 관계에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드릴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뭐 골스가 우승도 하고 뭐 이랬지만은 휴스턴도 슬슬 아래서 깨나올 만한 그런 시점이었는데 작년에도 전부 다 패배를 했고 올 시즌에는 골스가 참 안 풀리는데 그런데도 이 휴스턴한테 승리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이제 휴스턴 원정이었는데 초반에 골스가 아주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게 경기가 일찌감치 골스가 그냥 접수해버린 경기였거든요. 그때가 뭐 이제 11월 초니까 벌써 한 달 전이긴 한데 골스가 1쿼터에만 18점, 2쿼터에도 한 10점 이렇게 앞서면서 진작에 터진 게임이었는데 이거를 휴스턴이 기어코 연장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저력이 보이긴 했었어. 결국 경기는 졌지만은.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오늘 이 경기는 골스에서 커리나 그린이 빠지는 경기잖아요. 사실 저는 골스 얘기할 때마다 지금 커리 말고는 득점을 더해줄 만한 선수가 딱히 안 보인다. 물론 힐드 같은 애들 외곽 잘 쓰고 위긴스도 좀 괜찮은 날에는 득점도 생산해주고 이러긴 한데 기본적으로 위긴스도 여기 퀘셔너블이 붙어있기도 하고요. 힐드도 본인이 이제 풀업 3점을 땡기는 능력보다는 좀 캐치에 사실 오히려 좀 돋보인 선수인데 개인 능력으로 3점을 메이킹해서 만든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좀 높게 보진 않고 있기는 해요. 내일 그래서 골스는 커리랑 그린이 빠지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올 시즌에 커리랑 그린이 동시에 뛰는 경우 둘 다 빠진 경우 이렇게 좀 보도록 할 텐데 둘 다 있었을 때는 플러스 12.45 역시 전통의 골스 듀오입니다. 근데 둘 다 빠지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2.35로 한 14점 정도, 15점 정도 이렇게 빠진다고 하거든요. 특히나 공격 생산성이 23점이 빠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는 둘 다 빠지면 오히려 8점가량이 좋아진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경기력 면에서는 뭐 한 15점 정도 빠지는데 그거보다 더 보이는 거는 언더오버거든요. 얘네 둘이 경기 그 코트 위에 동시에 있을 때는 한 237점 정도 이렇게 난다고 하는데 둘 다 빠지는 경우에는 206점 그 정도밖에 안 나요. 하니까 한 30점가량 언더오버가 언더로 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것 같아. 내일 뭐 갑자기 둘 중에 한 명이 뭐 나온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골스에서 커리나 그린이 빠질 때는 상당히 언더 템포 경기가 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는 같더라고요. 사실 뭐 내일 휴스턴은 저는 맨날 휴스턴의 강점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네들 일단 기본적으로 강력한 오펜시브 리바운드로 상대보다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간다. 수비 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다. 벤치 타리 이슨이나 아멘 탐슨이 나오는 구간, 착 랜데일 이런 애들이 나올 때는 그 모멘텀을 충분히 잘 가져간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경기에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안 통하진 않았거든요. 세크라멘토한테. 근데 그거는 워낙에 세크의 3점이 많이 터지기도 했었고 휴스턴도 좀 탈이 있음 같은 애들이 기본적인 쉬운 이지 레이업 같은 거 많이 놓치기도 하고 되게 좀 아쉽긴 했었어요. 그날따라 이제 다른 날보다 제일런 그린이 조금 잘하고 그러긴 했는데 오히려 벤블릿이 약간 부진했었고 딜런 브룩스도 야투도 되게 안 좋았는데 오파울 퇴장도 당하고 전반적으로 휴스턴이 뭐 쉬운 찬스도 많이 놓치고 해갖고 아쉽긴 했는데
내일은 기본적으로 양 팀의 전력차가 저는 휴스턴은 좀 있다고 보긴 봅니다. 어디까지나 양 팀의 이런 압도적인 상대전적 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거슬리긴 하는데, 지금 골스 안 그래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커리 그린이 없다? 물론 휴스턴도 요즘 들어서는 수비가 한창 좋을 때보다 많이 좀 이렇게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골스도 올 시즌에 휴스턴이나 오클라호마 이런 팀들과 더불어서 상당히 수비가 좋은 팀이었잖아요. 최근에 5연패를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뭐 브루클린한테 128점 내주고 역전패 당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수비도 이 휴스턴이 안 좋아진 만큼 골스도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도 눈에 띄기 때문에 휴스턴 사이드로 보고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파 이탈리아 라치오 대 나폴리 경기가 있는데요. 두 팀이 요즘엔 살짝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여전히 라치오도 지금 1위권이랑 승점차가 얼마 안 나요. 최근에 졌지만은 여전히 뭐 우승에도 어떻게 보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순위에 있고, 나폴리는 리그 1위죠.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조금 모자란 모습들,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특히 이제 라치오가 11승 1패로 굉장히 잘 나가다가 홈에서 루도고르치의 무승부, 또 홈에서 또 이제 파르마한테 패해버렸었죠. 그날 저는 되게 억가가 겹쳤다고 생각하거든요. 로벨라의 첫 골이 되게 멋있게 가마 차이가 들어갔는데 1분 전 사건으로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1분 뒤에 로벨라가 후방에서 정신이 나가버렸는지 멘탈이 나갔는지 횡패스를 했는데, 골키퍼 앞에서 횡패스를 했는데 그게 끊겨가지고 데니스 많이 뺏어가지고 그대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출발을 했고, 이후에 실점한 것들은 전부 다 라치오가 이렇게 좀 이겨야 되는데 홈에서 밀리고 있으니까 오버페이스 하다가 좀 실점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어쨌든 간에 라치오는 흐름이 끊긴 거는 명확하다 이거고, 나폴리는 꾸역꾸역 이기고는 있어요. 로마 상대로 똥줄승, 토리노 상대로도 똥줄승 이랬었는데, 사실 토리노전은 너무 이제 그 반야 밀린코비치 사비치 골키퍼의 선방이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어쨌든 1대0으로 겨우 이겼습니다. 여차저차 순위는 유지하고 있고, 나폴리는 유럽 대항전도 안 나가가지고 이번에 코파까지 탈락을 하면은 오롯이 리그에 집중하는 상황이 되긴 합니다. 시즌 초에 한창 잘 나갈 때보다는 여러 윙포워드의 컨디션도 좀 죽었고 후방의 뎁스도 얇은 게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아탈란타한테 홈에서 3실점이나 했던 대량 실점 이후로는 저는 좀 괜찮아졌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라치오가 나폴리를 쉽게 제압하는 그림은 안 그려지긴 하는데, 이거는 하나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이게 코파 이탈리아라는 대회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회는 이제 보통 세리아의 상위권 팀들은 16강부터 치르는 보너스가 약간 있습니다. 아마 1위부터 8위 팀이 1라운드를 이렇게 좀 진출하는 그런 보너스가 있는데, 작년에 라치오는 이제 제노아나 로마를 이기고 준결승에서 유벤투스한테 떨어졌고요. 그때도 홈에서는 이겼었습니다. 반면에 근데 나폴리는 코파 이탈리아에서 최근 3년 동안 1라운드에 피렌체한테 연장패, 이듬해에는 하브리그 크레모네세한테 승부차기 패배, 작년 1라운드에는 프로시노네한테 홈에서 0대4 패배로 매번 로테이션도 많이 돌리고 상위 라운드 진출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나폴리가. 저는 뭐 둘 간의 이런 맞대결 상으로도 얘네들이 무승부가 참 없어요. 가장 최근에는 무승부가 한 번 있긴 했는데, 그 전에 쭉 보면은 전부 다 어지간하면 한 점차 승부가 엄청 많고, 어지간하면은 무승부 없이 이렇게 좀 승부가 결정지어졌었습니다. 하나 이제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얘네들이 이제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꽤나 많이 만났거든요. 과거부터 해서 2007년, 8년 이때부터가 나폴리가 슬슬 1부 리그에 복귀를 하는 시점인데, 2007년쯤에 한 번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14년 코파 이탈리아에서 이때 한 번 만났었고, 그리고 15년도 바로 다음 해에도 만났습니다. 이렇게 두 번 홈어웨이 치렀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2020년 이때 만났었는데, 코파 이탈리아에서 두 팀이 만났을 때는 전부 한 점차 안쪽의 승부였다. 뭐 이거는 연장이 있기도 하고, 저는 무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저득점 양상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바로 이번 주말에 또 만나거든요. 코파 이탈리아하고 바로 3일 뒤에 세리아에서 나폴리 홈에서 다시 홈 원정 바꿔가지고 경기를 또 치러요. 오늘 경기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뭐 둘 다 로테이션을 돌린다면은 스쿼드 퀄리티로는 사실 뭐 로벨라가 이제 징계 때문에 못 나오기도 하니까 오늘은 좀 뛸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저는 스쿼드 퀄리티로는 그냥 비슷비슷한데 홈팀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는 싶어. 둘 다 아마 뭐 사이드백이나 이런 데 로테이션 많이 돌리면은 공격이 잘 안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언더라든지, 글쎄 뭐 무승부나 라치오의 햄무 한 점 차 안쪽에서 갈릴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구는.